서울 외곽의 황량한 공터에 자리 잡은 새희망 보육원은 이름과는 달리 절망이 더 깊게 배어있는 장소였다. 칠이 벗겨진 회색 콘크리트 벽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은 이곳이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공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만이 유일한 방문객인 이 건물 2층 구석진 방에서 한 소녀가 낡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20살이 되었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또래보다 왜소해 보이는 한서유는 핏기 없는 얼굴로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었다. 화면 가득 채운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은 초단타 주식 매매 시스템이었고 그녀는 방금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참이었다. 보육원의 원장은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기에 이곳의 아이들은 언제나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서유는 그 누구보다도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기에 원장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자신만의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이 연결된 이 고물 노트북 하나로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어냈고 익명성이 보장된 해외 계좌를 통해 거액을 움직이고 있었다. 서윤에게 이 보육원은 감옥이자 동시에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성을 철저히 숨긴 채 무기력하고 조용한 아이를 연기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자신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썩어 문드러질 운명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정오의 햇살이 구름에 가려질 무렵 보육원 앞마당에 심상치 않은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낡은 트럭 한 대도 지나가지 않을 비포장도로 위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고급 세단 10여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선두에 선 차량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보육원 정문 앞에서 동시에 멈춰섰다. 왼쪽에서 진입한 차량 행렬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미르그룹의 상징인 푸른 용 문양이 박혀 있었고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들은 그들의 영원한 라이벌인 천일 그룹의 붉은 태양 로고를 달고 있었다. 고요했던 보육원은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놓인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기도 전에 양쪽 차량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와 도열했다. 미르그룹의 행렬 가장 앞쪽 차량 뒷문이 열리고 묵직한 구두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를 가진 그는 미르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주 회장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슈트는 그의 냉철하고 빈틈없는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보육원의 허름한 건물을 잠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했다. 강태주는 시간 낭비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었고 이런 누추한 곳에 직접 발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찾고 있는 존재가 가진 가치는 그 모든 불쾌함을 감수할 만큼 막대했다. 거의 동시에 반대편 천일그룹의 차량에서도 또 다른 남자가 내렸다. 강태주와는 대조적으로 화려한 버건디 컬러의 넥타이를 맨 그는 천일그룹의 류민석 회장이었다. 그는 특유의 오만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꽂았다. 류민석은 거칠고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로 유명했으며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는 야수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주를 발견하자마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도발적인 시선을 보냈다. 두 거대 기업의 총수가 이 좁고 더러운 보육원 앞마당에서 마주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확히 같은 목적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이곳에 왔으며 서로가 이곳에 올 것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류민석의 도발을 무시하며 경호실장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류민석 역시 지지 않고 자신의 비서진을 대동하여
보육원 건물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두 남자의 기세 싸움에 보육원 정문 앞에 서 있던 늙은 경비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건물 안에서 소식을 들은 원장이 헐레벌떡 뛰쳐나왔다. 땀으로 범벅이 된 원장은 두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했다. 평소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군림하던 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조아리는 초라한 중년 남성만이 있을 뿐이었다.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귀하신 분들이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오셨냐며 굽신거렸지만 두 회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강태주는 원장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한서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원장은 당황하여 입을 뻐끔거리며 서윤이는 2층 컴퓨터실에 있을 것이라고 더듬거렸다. 그 순간 류민석이 원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강태주보다 먼저 서윤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낡은 계단을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강태주 역시 눈살을 찌푸리며 류민석의 뒤를 따랐고 수십 명의 경호원이 좁은 복도를 가득 메우며 그들의 뒤를 호위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지나며 두 회장은 이 비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혐오감과 목표물에 대한 집착을 동시에 드러냈다. 2층 컴퓨터실 문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다. 얇은 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존재가 있었다. 강태주와 류민석은 서로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누가 먼저 문을 열 것인지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그들이 문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안에서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뚝 그쳤다. 서윤은 이미 창문 밖에 소란과 복도를 울리는 수많은 발소리를 통해 자신의 은신처가 발각되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화면을 띄워둔 채 노트북 덮개를 덮었다. 그리고 의자를 돌려 문 쪽을 향해 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류민석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벽에 부딪혔고 먼지가 피어올랐다. 좁고 어두운 방 안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한 지점으로 쏠렸다. 낡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왜소한 체격의 소녀 한서윤이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이 상황에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초라한 서윤의 겉모습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그녀의 눈동자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그것은 버림받은 고아의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강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자신이 미르그룹의 강태주라고 짧게 소개했다. 그리고 서윤에게 이곳을 떠나 자신과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 그의 어조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그는 서윤이 거절할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강태주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강태주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 틈을 타 류민석이 비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류민석은 강태주의 제안이 너무 딱딱하고 매력 없다며 빈정거렸다. 류민석은 서윤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그는 자신과 함께 간다면 천일그룹의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강태주 따위가 줄 수 없는 자유와 쾌락을 보장하겠다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유혹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류민석은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눈앞의 소녀 역시 화려한 삶을 동경할 것이라 판단했다. 두 남자는 서로 경쟁하듯 조건을 내걸며
서윤을 회유하려 했다. 그들의 말 속에서 서윤은 단순한 입양 대상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이익과 결부된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윤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할 트로피로 여기고 있었다. 서윤은 두 남자의 설전이 이어지는 동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바꿀 만큼 묵직한 존재감이 있었다. 그녀는 류민석과 강태주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그것은 감사의 미소가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서윤은 그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가치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놨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는 뉴스에서 봐서 알고 있으며 나를 데려가고 싶다면 단순한 돈 자랑이나 힘 자랑이 아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요구했다. 강태주와 류민석은 동시에 말문이 막혔다. 감히 보육원 출신의 고아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들에게 조건을 내걸고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강태주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고 류민석의 표정에서도 여유가 사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눈 속에는 새로운 흥미와 승부욕이 타올랐다. 단순히 불쌍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다루는 듯한 도전의식이 생겨난 것이다. 서윤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듯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쥔 심판관의 자리에 서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방안 서윤의 시선이 낡은 창문 밖으로 향했다가 다시 두 남자에게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그 누구의 소유물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윤은 두 사람에게 하나의 게임을 제안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이자 두 재벌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경우의 수가 계산되고 있었고 눈앞의 두 남자는 자신들의 운명이 이 작은 소녀의 손바닥 위로 올라왔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좁은 방 안은 이제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전장이 되었다. 먼지 섞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좁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팽팽하게 얽혔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두 거물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한서윤의 태도는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넘어선 기이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강태주는 미간을 좁히며 눈앞의 소녀를 재평가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위가 이토록 무참히 무시당한 경험이 전무했기에 불쾌함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일었다. 그는 입고 있던 재킷의 단추를 잠그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서윤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시선을 받아냈다. 강태주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네가 지금 누구와 거래를 하려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질문에는 상대를 압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으나 서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류민석은 강태주의 경직된 반응을 보며 킬킬거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고급 시가를 꺼내려다. 이곳이 금연구역임은 물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동작을 멈췄다. 그는 서윤의 당돌함이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네가 평생 상상도 못할 숫자라며 백지 수표와도 같은 제안을 던졌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말에 즉답하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톡하고 닫았다. 그 소리가 마치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방 안을 울렸다. 서윤은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 두 남자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의 진짜 목적을 읊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팩트였다. 서윤은 강태주를 바라보며
정확히 짚어냈다. 미르그룹의 선대 회장이 남긴 유언장에 숨겨진 조항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잠들어 있는 막대한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혈연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법적 양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태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극소수의 측근들만 아는 1급 비밀이었다. 서윤은 시선을 돌려 류민석을 향했다. 천일그룹은 그 비자금이 미르그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두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이 낡은 보육원 구석에 처박혀 있는 소녀가 재계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은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두 회장이 할 말을 잃은 사이 서윤은 자신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녀는 물건처럼 팔려갈 생각이 없으며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신 그녀는 이 상황을 하나의 게임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기간은 딱 1달이며 그동안 자신이 두 사람의 저택에서 번갈아 지내보겠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보름씩 두 집안을 경험해 본 뒤 누가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혹은 파트너로 대우하는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자신은 그 누구의 양녀도 되지 않고 사라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것은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두 기업의 운명을 쥔 오디션이나 다름없었다. 강태주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말인가 싶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서윤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이었고 그녀가 도망이라도 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었다. 강태주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1달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을 과시하며 서윤을 굴복시킬 자신이 있었다. 강태주는 서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 그는 자신이 선택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위약금이나 보복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류민석 역시 질 수 없다는 듯 바로 맞받아쳤다. 그는 강태주가 받아들인 이상 자신도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류민석은 오히려 이 게임이 재미있어졌다며 호승심을 불태웠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자유분방함과 인간적인 매력이 저 딱딱한 강태주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확신했다. 류민석은 서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두 남자는 서윤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스파크를 튀기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두 재벌가가 한 명의 고아 소녀를 두고 경쟁하는 전대미문의 동거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다. 계약이 성립되자마자 서윤은 즉시 짐을 싸겠다고 했다. 그녀가 챙길 짐이라고는 옷 몇 벌과 낡은 노트북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다. 두 회장은 밖에서 대기하겠다며 방을 나갔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썩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맹수들과 춤을 추는 편을 택했다. 서윤은 품속에서 낡은 반지를 꺼내 잠시 들여다보았다. 부모님의 유일한 유품이자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 있는 단서였다. 밖으로 나온 서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최고급 리무진 2대였다. 첫 번째 이주는 미르그룹의 강태주 저택에서 머물기로 결정되었다. 강태주의 비서가 정중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보육원 아이들과 원장이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원장은 서윤이 떠나는 것을 보며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감촉이 낯설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자 서유는 비로소 자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다. 그녀 옆에는 강태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차량 행렬이 보육원을 빠져나와 도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서윤에게 물었다. 왜 하필 이런 위험한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도망칠 기회를 주었는데도 왜 제 발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서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위험하지 않은 곳에는 기회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신들이 나를 이용하려 하듯 나 또한 당신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태주는 그제야 서류를 덮고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빛이 서렸다. 이 소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서울 도심에 진입하자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위압적인 미르타워가 눈에 들어왔다. 강태주의 저택은 도심을 내려다보는 성복동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앞으로 2주 동안 서윤이 살아남아야 할 전장이었다. 차에서 내린 서윤은 압도적인 규모의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현관 앞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강태주는 서윤에게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앞장섰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다. 집안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강태주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은 서윤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으며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강태주는 집사에게 서윤을 손님방이 아닌 2층의 서재 옆방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그곳은 강태주의 사적인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집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지시에 따랐다. 서윤은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감각이었다. 방으로 안내된 서윤은 짐을 풀기도 전에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 냄새나는 보육원에 있었던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한 풍경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강태주가 들어왔다. 그는 옷을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는 서윤에게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을 통보했다. 아침 6시 기상 식사, 예절 교육, 그리고 경영 수업 참관까지 숨 쉴 틈 없는 스케줄이었다. 서윤은 불만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주는 순순히 따르는 그녀의 태도가 의외라는 듯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강태주가 나가고 홀로 남은 서윤은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익숙한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코드들이 나열되었다. 그녀는 미르그룹과 천일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기 시작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호랑이의 발톱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노를 치듯 부드럽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이 집안의 누구도 그녀가 단순한 입양아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을 해킹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윤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강태주의 저택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은 차갑고 고요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눈부셨지만 집안 구석구석 배어있는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다. 서윤은 최고급 실크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눈을 떴지만 이곳이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를 지나던 사용인들이 곁눈질로 그녀를 훑어보며
수근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대한 은근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메이드장은 서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서윤에게 아침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늦으면 국물도 없을 것이라고 쌀쌀맞게 통보했다. 서윤은 대꾸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이닝 룸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이런 노골적인 무시는 보육원 시절부터 겪어온 일상과 다를 바 없었다. 다이닝 룸에는 이미 강태주가 자리를 잡고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긴 테이블 끝과 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식기들과 먹음직스러운 요리들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다. 강태주는 서윤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과 식사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했다. 서윤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음식의 맛은 훌륭했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모래알처럼 거칠었다. 그때 메이드장이 다가와 커피를 따르며 실수인 척 뜨거운 물 몇 방울을 서윤의 손등에 튀겼다. 명백한 고의였지만 메이드장은 영혼 없는 사과만 건넬 뿐이었다. 강태주는 신문을 넘기며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먹으라고 나직이 경고했다. 서윤은 붉어진 손등을 문지르며 메이드장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서늘해서 메이드장은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식사를 마친 후 강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중후한 가구들이 놓인 서재는 미르 그룹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강태주는 서윤에게 산더미 같은 교양서적과 경영학 입문서를 던져주며 읽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윤을 자신의 양료로 입적시키기 전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였다. 서윤은 책들을 대충 훑어보며 흥미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곧 예정된 화상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했다. 그는 서윤에게 얌전히 책이나 읽고 있으라며 으름장을 놓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윤은 책을 밀어두고 강태주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1급 비밀 문구가 찍힌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윤의 눈길을 끈 것은 미르 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인수합병 계획서였다. 상대 기업은 겉보기에는 건실해 보였지만 서윤의 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보였다. 재무제표의 숫자들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부채 비율을 숨기기 위한 분식 회계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대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미르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붉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문제의 페이지를 펼쳐 숨겨진 부채 항목에 동그라미를 치고 여백의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히 틀린 곳을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재산정하는 정교한 분석이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문이 열리고 강태주가 돌아왔다. 강태주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서 있는 서윤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 감히 누가 허락도 없이 중요 기밀 서류에 손을 대냐며 소리쳤다. 그는 서윤을 거칠게 밀쳐내고 서류를 확인했다. 하지만 붉은 펜으로 난도질된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점차 경악으로 변해갔다. 서윤이 지적한 부분은 미르 그룹의 최고 엘리트들조차 놓쳤던 치명적인 리스크였다. 강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서윤이 적어놓은 수식들을 확인했다. 완벽했다. 아니,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고아 소녀가 아니라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강태주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서윤은 담담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단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속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보육원의 낡은 컴퓨터로 수천 번의 모의 투자를 하며 익힌 감각과 지식을 태연하게 드러냈다. 강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주워온 아이가 단순한 입양 대상이 아니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원석임을 깨달았다. 그때 저택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려오며 정적이 깨졌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천일그룹의 로고가 크게 박힌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트럭 적재함에는 명품 의류와 보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확성기에서는 류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서윤을 위해 백화점을 통째로 옮겨왔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었다. 강태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노려보았다. 신성한 자신의 영역에 라이벌이 흑발로 난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류민석은 트럭 위에서 손을 흔들며 서윤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강태주 같은 꼰대 밑에서 숨 막혀 죽지 말고 당장 나와서 쇼핑이나 즐기자고 소리쳤다. 저택의 경호원들이 달려나가 제지하려 했지만 류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물 공세를 이어갔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류민석의 행동은 유치하고 경박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강태주의 심기를 건드리고 서윤의 관심을 끌려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두 남자의 방식은 극과 극이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서윤은 그들의 싸움을 구경하며 자신이 쥐고 있는 패를 어떻게 활용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소동이 가라앉고 밤이 찾아왔다. 서윤은 텅 빈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피곤함보다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잠이 들자 악몽이 찾아왔다. 시뻘건 불길이 거대한 저택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비명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어린 자신이 누군가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흐릿한 형체의 여인이 무언가를 건네주며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목을 조여왔다. 서윤은 식은 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다. 심장이 터질 듯이 이것은 보육원에 들어오기 전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줄을 잡아당겼다. 옷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반지가 딸려 나왔다. 달빛에 비친 반지의 안쪽에는 독수리와 왕관이 새겨진 문장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낮에 강태주의 서재에서 본 책 중 하나에 이와 유사한 문장이 있었다는 기억이 스쳤다. 그것은 이미 십수년 전 의문의 화재 사고와 경영권 분쟁으로 공중 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로열 그룹의 상징이었다. 서윤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부모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반지를 꽉 쥐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열쇠였다. 다음 날 아침 강태주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아침 식탁에서 서윤에게 신문의 경제면을 건네주며 의견을 물었다. 어제의 무시와 경멸은 사라지고 동등한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진지함이 묻어났다. 메이드장과 사용인들도 눈치를 보며 서윤의 접시에 조심스럽게 음식을 담았다. 주인인 강태주가 인정한 이상 그들도 더 이상 서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강태주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그가 던지는 질문들에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것은 부녀지간의 정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능력을 탐색하는 적과의 동침에 가까웠다. 그때 류민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태주는 불쾌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이내 수화기를 서윤에게 넘겼다. 류민석은 특유의 능글맞은 목소리로 오늘 저녁에 있을 자선 경매 행사에 서윤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강태주의 칙칙한 집구석에만 있으면 머리가 굳을 것이라며 화려한 세상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했다. 강태주는 옆에서 가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지만
서윤은 류민석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잃어버린 기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서윤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강태주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순수해 보였지만 눈빛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강태주는 서윤의 결정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내심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연락해 서윤을 위한 최고의 드레스와 경호팀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류민석에게 서윤을 뺏길 수 없다는 경쟁심과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완벽한 트로피로 선보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다. 저녁이 다가오자 저택은 분주해졌다. 유명 디자이너들이 도착해 서윤을 꾸미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비친 서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육원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던 것처럼 고귀하고 우아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낡은 반지가 걸려 있었고 그것은 화려한 드레스 속에서 은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이 준비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오자 기다리고 있던 강태주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서윤에게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과거 제게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누군가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고 서윤에게 팔을 내밀었다. 오늘 밤 서윤은 미르 그룹 회장의 동반자로서 공식 석상에 데뷔하게 될 것이었다. 리무진에 오르는 서윤의 표정은 비장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뀔 것임을 예감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윤은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차는 어둠을 뚫고 연회장을 향해 질주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모이는 사교의 장이자 권력의 축소판이었다. 오늘 밤 이곳에서는 자선이라는 명목하에 부와 명예를 과시하려는 위선적인 가면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호텔 입구에서부터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수십 명의 사진 기자들이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귀빈들의 입장을 중계하고 있었다. 검은색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멈춰서고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문을 열자 강태주가 먼저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익숙한 듯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무시하며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고 내린 한서윤의 모습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목에 걸린 낡은 반지만이 유일하게 그녀의 과거를 암시하는 듯 묘한 신비감을 더해주었다. 강태주는 서윤의 허리에 가볍게 손을 얹고 에스코트하며 로비로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오만하고 당당해서 마치 자신이 빚어낸 최고의 예술품을 세상에 공개하는 조각가처럼 보였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두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그들은 강태주 옆에 선 낯선 소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저마다의 추측을 쏟아냈다. 누군가는 숨겨둔 딸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략 결혼 상대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노골적인 시선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기품이 흘러넘쳤다. 강태주는 그런 서윤의 모습에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가 타고난 귀족의 피를 지녔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때 연회장 반대편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류민석이 등장했다. 그는 화려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양옆에 미녀들을 대동한 채 요란하게 입장하고 있었다. 류민석은 강태주와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의 앞으로 직진했다. 류민석은 강태주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신욕을 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단연코 너라며 류민석이 속삭였고
그의 눈빛은 탐욕과 흥미로 번들거렸다. 강태주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류민석을 가로막아 섰다. 두 재벌 총수 사이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자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 사람들은 이 기이한 삼각구도에 숨을 죽이며 다음 상황을 주시했다. 서윤은 두 남자의 유치한 기싸움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슬며시 그들 사이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하나 집어들고 연회장 구석으로 향했다.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이 서윤에게는 적진 한복판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 단순히 얼굴을 알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구석구석을 훑으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며칠 전 해킹한 초대 명단에는 그녀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희망 보육원의 원장, 아이들의 고열을 짜내어 부를 축적한 그자가 돈 세탁을 위해 이 자선 파티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윤은 그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서윤의 예상대로 촌스러운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뷔페 테이블 근처에서 음식을 탐욕스럽게 접시에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보육원 원장이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산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지만 몸에 배어있는 비굴함과 탐욕은 감출 수 없었다. 원장은 주변의 상류층 인사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눈도장을 찍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하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원장은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윤을 알아보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서윤을 훑어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방에서 웅크리고 있던 고아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다. 그는 곧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협박을 시작했다. 네가 감히 이런 곳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며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서윤이 두 회장의 후광을 입고 신분 세탁을 했다고 오해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낼 심산이었다. 서윤은 그의 더러운 숨결이 닿자 불쾌한 듯 한 걸음 물러섰지만 표정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서윤은 오히려 원장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이미 돈독이 오른 원장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여기 사기꾼이 있다며 소리치려는 찰나 강태주와 류민석이 동시에 나타났다. 두 남자는 서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감지하고 즉시 달려온 것이다. 원장은 두 회장을 보자마자 기세등등해져서 서윤의 출신 성분을 운운하며 자신이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증인이라고 떠벌렸다. 그는 이 폭로가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강태주의 눈빛이 사리를 띤 채 차갑게 변했고 류민석은 주먹을 쥐었다. 그들은 원장을 당장이라도 끌어내고 싶었지만 서윤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원장에게 말했다. 비밀을 폭로하고 싶다면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그리고 그녀는 무대 쪽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그 신호와 함께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원래는 자선 활동 영상을 보여주려던 화면에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생기더니 이내 충격적인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원장이 아이들을 체벌하는 CCTV 영상과 이중 장부 내역, 그리고 도박장에서 칩을 쌓아두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아하게 샴페인을 마시던 귀부인들은 비명을 질렀고
신사들은 경악하며 화면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원장이 횡령한 후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사용처가 엑셀표로 정리되어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다. 그것은 서윤이 며칠 밤을 새워 보육원 서버와 원장의 개인 계좌를 해킹해 확보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원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들파들 떨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린 원장에게 천천히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훔친 것은 돈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였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강태주는 이 모든 상황이 서윤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전율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무서운 전략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류민석 역시 멍하니 스크린과 서윤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서윤의 잔혹할 정도로 완벽한 일처리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그녀에게 더욱 강하게 끌렸다. 보안 요원들이 원장을 거칠게 제압하여 끌고 나가는 동안 원장은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서윤은 끌려나가는 원장을 보며 냉정하게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꺼지고 다시 연회장의 조명이 밝혀졌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이나 호기심이 아닌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소녀는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이며 미르와 천일그룹이 왜 그녀를 두고 경쟁하는지 납득하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사람들 앞을 가로막아 그녀를 보호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류민석 또한 서윤의 옆에 서서 주변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둘러보았다. 두 남자는 무언의 합의를 통해 서윤을 공동으로 보호하기로 한 듯했다. 서윤은 두 거인의 호의를 받으며 연회장 중앙을 가로질러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승리자의 개선 행진과도 같았다. 소란이 잦아들고 연회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을 무렵 2층 테라스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노인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지팡이를 꽉 쥐고 서윤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서윤의 목에 걸린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노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며 당장 그 아이의 뒷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습했다. 서윤의 화려한 대비는 동시에 거대한 어둠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다. 호텔을 빠져나온 서윤은 차에 오르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태주는 말없이 그녀에게 생수를 건넸다. 그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류민석은 자신의 차를 타고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오늘 밤의 사건으로 인해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공범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서윤의 눈에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사냥터로 보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사냥감이 아닌 최상의 포식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음을 확신했다. 밤은 깊어가고 그들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에서의 자선, 경매 사건 이후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상류 사교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미르 그룹과 천일 그룹이라는 두 거대 재벌의 비호를 동시에 받는 의문의 소녀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언론은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강태주와 류민석의 철저한 정보 통제 덕분에 그녀의 과거는 베일에 쌓인 채 신비감만 더해갔다. 하지만 세상의 소란과는 달리 강태주의 저택 서재에 머무는 서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 가득 띄워진 15년 전의
신문 기사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로열그룹 일가족 사망 사건이라는 헤드라인이 그녀의 눈을 찔러왔다. 기사 속 사진에는 불에 타 무너져 내린 저택과 오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한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어린아이의 손에는 지금 그녀의 목에 걸린 것과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부모님은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로열그룹은 당시 재계 5위 안에 드는 건실한 기업이었지만 의문의 화재 사고 이후 공중 분해되어 경쟁사들에게 헐값에 매각되었다. 그 배후에는 로열그룹의 핵심 기술과 자산을 노리던 검은 손이 존재했다. 서윤이 해킹한 자료에 따르면 로열그룹의 몰락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현재 그림자 금융의 제왕이라 불리는 배 회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느리고 정재계를 주무르는 마쿠의 실력자였다. 서윤은 자신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원수가 누구인지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눈물 대신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회원제 클럽 밀실에서는 배 회장이 씹다만 시가를 잿더리에 비벼 끄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호텔 연회장에서 찍힌 서윤의 사진이 확대되어 놓여 있었다. 배 회장은 사진 속 서윤의 목에 걸린 반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죽은 줄 알았던 진상준 회장의 손녀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악몽과도 같았다. 만약 그녀가 로열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임을 증명하고 숨겨진 차명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가 지난 15년간 쌓아올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었다. 배 회장은 어둠 속에 서 있는 수아에게 나지기 명령했다. 싹은 자라기 전에 밟아 없애야 한다며 오늘 밤 안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잔혹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 오후 서유는 강태주의 만류를 뿌리치고 외출을 감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옛 로열그룹 저택이 있던 장소로 가야만 했다. 강태주는 위험하다며 경호원을 붙여주려 했지만 서유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집을 피웠다. 결국 강태주는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스마트워치를 채워주는 것으로 타협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옛 저택터는 폐허로 변해 잡초만 무성했다. 불에 그슬린 기둥과 무너진 담벼락만이 그날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었다. 서유는 폐허 사이를 걸으며 어렴풋이 떠오르는 행복했던 기억과 화마의 공포를 동시에 마주했다. 그때 숲속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 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저항하려 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납치범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내 중 하나가 서윤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리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독한 약품 냄새와 함께 의식이 흐려졌다. 서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차 안으로 던져 넣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폐허에는 서윤이 떨어뜨린 스마트워치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납치범들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밟아 부수고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한편 미르그룹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던 강태주는 스마트워치의 신호가 갑자기 끊겼다는 경보음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서윤의 마지막 위치로 경호팀을 급파하라고 소리쳤다. 동시에 천일그룹의 류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상대였지만 지금은 자존심 따위를 내세울 때가 아니었다. 전화를 받은 류민석 역시 서윤의 실종 소식에 격분했다. 그는 책상을 엎어버릴 듯한 기세로
당장 자신의 사설 정보망을 풀겠다고 대답했다. 두 라이벌은 처음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다. 강태주의 정보력과 류민석의 행동력이 합쳐지자 서울 시내의 모든 CCTV와 블랙박스가 그들의 감시망에 들어왔다. 두 회장은 상황실로 개조된 강태주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대형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도로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강태주는 냉철하게 납치 차량의 이동 경로를 분석했고, 류민석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전국의 조직원들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분석 결과 납치 차량은 도심을 빠져나와 인천의 한 버려진 물류 창고 단지로 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태주는 류민석에게 좌표를 전송하며 자신의 헬기를 준비시켰다. 류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바이크 부대가 더 빠를 것이라고 응수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똑같은 절박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서윤이 단순한 계약 관계 이상의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눈을 뜬 서윤은 자신이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음을 깨달았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손목이 아파왔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넓고 어두운 창고 안에는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바퀴벌레가 살아 돌아왔다며 서윤의 부모를 죽일 때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다고 조롱했다. 배 회장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서윤의 공포심을 자극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침착하게 대꾸했다. 당신의 그 오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배 회장은 서윤의 당돌한 태도에 분노하여 손을 치켜들었다. 그가 서윤의 뺨을 내리치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뒤섞여 지진이 난 듯 땅이 울렸다. 배 회장이 당황하여 부하들에게 밖을 확인하라고 소리치는 사이 서윤은 묶인 손을 꼼지락거려 밧줄에 매듭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배운 매듭법과 며칠 전 호기심에 찾아본 탈출 기술을 기억해냈다. 창고 문이 폭발음과 함께 날아가고 연기 속에서 강태주와 류민석이 등장했다. 강태주는 권총을 든 경호원들을 지휘하며 진입했고 류민석은 쇠파이프를 들고 선두에서 납치범들을 때려 눕혔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총성과 비명소리가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배 회장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서윤은 혼란을 틈타 밧줄을 완전히 풀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녀를 감시하던 납치범 하나가 칼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지만 서윤은 날렵하게 몸을 숙여 피한 뒤 유리 조각으로 그의 발목을 그었.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납치범을 뒤로하고 서윤은 배 회장을 쫓으려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적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때 류민석이 날아와 서윤의 앞을 막아선 적을 발차기로 날려버렸다. 그는 서윤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태주 역시 적들을 제압하며 서윤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서윤의 상태를 살피며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자 납치범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배 회장은 이미 혼란을 틈타 사라진 뒤였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지금은 서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류민석은 도망치는 놈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서윤이 그의 팔을 잡고 말렸다. 그녀는 지금 중요한 것은 배 회장이 누구인지 확인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는 경찰 헬기와
미디어 헬기가 빙빙 돌고 있었다. 앰뷸런스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강태주와 류민석은 서윤을 보호하며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이동했다. 차 뒷좌석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쟁심 대신 생사를 함께 넘긴 전우애 같은 끈끈한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윤은 두 남자의 옆얼굴을 번갈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나 입양 후보자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강태주의 저택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의료진이 서윤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강태주와 류민석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서윤은 치료를 마치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15년 전 로열그룹 사건의 진실과 배 회장이 바로 그 배후임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로열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며 이제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태주와 류민석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그녀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강태주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르그룹의 모든 자금력을 동원해 돕겠다고 말했다. 류민석 역시 천일그룹의 정보망과 조직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전쟁은 자신이 직접 끝내야 한다고. 다만 두 사람에게는 자신의 날개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배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그녀가 원하는 진정한 복수였다. 강태주와 류민석은 서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왕의 기질을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윤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세 사람은 작전 회의에 돌입했다. 서윤은 배 회장의 자금줄을 끊고 그의 유령 회사들을 공중분해시킬 금융공격 계획을 브리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다. 강태주와 류민석은 서윤의 천재적인 전략에 감탄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거실 안의 열기는 뜨거웠다. 그들은 오늘 밤에 동맹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팀으로 거듭났다. 서윤은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배 회장의 본사 위치에 X자를 그렸다. 사냥의 시간이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자 대한민국 전역의 뉴스 채널은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미르그룹과 천일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장소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대회의실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고 그들은 이 이례적인 연합의 목적이 무엇인지 추측하느라 분주했다. 정각 9시가 되자 굳게 닫혀있던 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강태주와 류민석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평소라면 서로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을 두 사람이었지만 오늘만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보폭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보육원 소녀가 아니었다. 짙은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을 넘어선 서늘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서윤은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밝혔다. 서윤은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 한서윤이 아닌 15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라진 로열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진서윤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떨지 않는 목소리로 과거 로열그룹을 파멸로 몰고 갔던 화재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현재 금융계를 어둠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배 회장과 그의 거대 자금 세탁 조직이 있음을 명시했다. 서윤의 발언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배 회장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전 국민 앞에서 맹세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배 회장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붉은 와인이 핏자국처럼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감히 어린 계집애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배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해 미르와 천일그룹의 주가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검은 돈으로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서윤의 뒷배인 두 그룹을 먼저 무너뜨릴 심산이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 서윤이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그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배 회장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주식 시장의 개장벨이 울렸고 보이지 않는 금융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윤과 두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미리 준비된 상황실로 이동했다. 그곳은 마치 나사의 통제실을 방불케 하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에는 전 세계 주요 증시 현황과 배 회장의 유령 회사들 주가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서윤은 중앙좌석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지휘를 시작했다. 그녀는 배 회장이 자금을 움직이는 주요 루트인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지목하며 공매도 공격을 명령했다. 강태주는 즉시 미르그룹의 자금 운용팀에 신호를 보냈다. 조 단위의 자금이 순식간에 시장에 풀리며 배 회장의 자금줄을 정밀 타격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속 그래프들이 요동치며 붉은색 하락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류민석은 상황실 한쪽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역할은 정보전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느린 해커 조직을 동원해 배 회장의 이중 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증명 서류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증권가 정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 회장의 범죄 사실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자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매도 주문을 쏟아냈다. 배 회장의 회사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류민석은 낄낄거림과 동시에 서윤에게 윙크를 보내며 적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심리전까지 병행했다. 배 회장의 수하들은 빗발치는 항의 전화와 주가 폭락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혼비백산하고 있었다. 배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1시간 만에 수조 원의 자산이 증발해 버린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평소 그에게 뇌물을 받아먹던 정치인들과 검사들은 모두 연락을 두절했다. 침몰하는 배에 남으려는 쥐는 아무도 없었다. 배 회장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에게 반격을 명령했지만 이미 자금줄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당신이 15년 전 우리 가족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배 회장과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배 회장이 마지막 보루로 숨겨두었던 해외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보육원 시절부터 준비해온 비밀 무기였다. 그녀는 배 회장의 생체 인식 보안 코드를 우회하여 계좌에 접속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천문학적인 금액을 전액 국제자선단체와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이체해버렸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배 회장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상황실의 모니터에 이체 완료 메시지가 뜨자 강태주와 류민석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완벽하고도 잔인한 승리였다.
모든 것을 잃은 배 회장은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류민석이 넘긴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배 회장은 이것은 함정이라며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끌려나가며 TV 화면 속에 비친 서윤의 얼굴을 노려보았지만 화면 속 서윤은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배 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과 함께 로열 그룹의 부활을 알리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서윤은 15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태주와 류민석이 든든한 버팀목처럼 서 있었다. 상황실의 열기가 가라앉고 정적이 찾아왔다. 서윤은 헤드셋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강태주와 류민석을 번갈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두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강태주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류민석은 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우리가 한 팀이 되면 천하무적이라니까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로서의 우정이 섞인 웃음이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했고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았다. 하지만 서윤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되찾은 로열 그룹의 자산과 미르 천일 그룹의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회장에게 제안했다. 기존의 낡은 재벌 시스템을 타파하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 연합체를 만들자고. 강태주는 그녀의 대담한 제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다. 류민석 역시 지루한 경영보다는 그런 파격적인 도전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다며 찬성했다. 서윤은 칠판에 세 개의 원을 그리고 그 교집합 부분에 새로운 로고를 그려 넣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미래의 상징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다시 한번 낡은 반지를 꺼내보았다. 반지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승리의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켜준 두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겠노라고. 보육원에 자꾸 초라했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앞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천재적인 두뇌와 믿을 수 있는 아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로열그룹의 본사 건물이 다시 문을 열었다. 서윤은 회장 취임식 대신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초대 손님은 강태주와 류민석, 그리고 그동안 그녀를 도와준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다. 파티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서윤은 두 남자에게 특별히 제작한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세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만년필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쓰던 펜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도구라는 의미였다. 강태주는 만년필을 받아들고 묵직한 감촉을 느끼며 만족해했다. 류민석은 당장이라도 계약서를 쓰자며 농담을 던졌다. 파티가 끝날 무렵 서윤은 테라스로 나와 밤 공기를 마셨다. 강태주가 다가와 겉옷을 건네주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 남아있다고. 그녀가 말한 게임은 입양 경쟁의 최종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강태주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다. 류민석도 어느새 다가와 귀를 기울였다. 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선택은 아직 유효하며 두 사람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회장은 서로를 견제하며 동시에 헛웃음을 지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편히 쉬시라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서윤은 다시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자 경쟁자이자 동반자인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이막을 올린 셈이었다.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새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로열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팽팽한 긴장감 대신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등지고 선한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몸에 딱 맞는 정장 차림으로 두 남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강태주와 류민석이 가져온 두 장의 입양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한 달 전 그녀가 스스로 제안했던 개임의 마침표를 찍을 도구들이었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응시하며 지난 한 달간 겪었던 폭풍 같은 사건들을 되뇌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갔던 고아 소녀는 이제 맹수들을 거느린 여왕이 되어 있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강태주와 류민석이 동시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와 서윤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강태주는 특유의 냉철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맸고 류민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꼬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과 기대가 서려 있었다. 오늘 서윤이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가 뒤집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강태주가 먼저 입을 열어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자신의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서윤의 결단을 촉구했다. 류민석 역시 질 수 없다는 듯 서윤을 향해 윙크를 보내며 자신과 함께할 화려한 미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장의 입양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미르 그룹의 강태주, 그리고 천일 그룹의 류민석, 두 사람 모두 그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훌륭한 스승이었고 무엇보다 험난한 복수의 길을 함께 걸어준 전우였다. 서윤은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 두 분 덕분에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은 두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서윤은 입양 서류 두 장을 모두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강태주와 류민석은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황한 류민석이 벌떡 일어나 무슨 짓이냐고 외치려 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새로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입양 계약서가 아닌 3사 공동 협력 및 전략적 제휴 협약서였다. 서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자신은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가 아니며 로열 그룹을 이끄는 대표로서 두 분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입양이라는 낡은 틀에 갇히기보다는 미르와 천일 그리고 로열이 하나로 뭉친 거대한 연합체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다. 그것은 혈연보다 더 강력한 이익과 신뢰로 묶인 결속이었다. 강태주는 찢어진 서류 조각과 새로 놓인 협약서를 번갈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과소평가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딸로 남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제안이 경영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류민석 또한 멍하니 있다가 박수를 치며 폭소했다. 그는 역시 자신이 눈여겨본 아이답다며 아주 마음에 드는 반전이라고 치켜세웠다. 두 회장은 서윤이 내민 협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서로의 지분을 교차 보유하고 신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숨죽여 기다렸다. 잠시 후 강태주가 먼저 서명을 마쳤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서윤을 인정했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서윤을 딸처럼 생각했던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서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법적인 부녀 관계는 아니더라도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두 명의 오빠가 생긴 셈이라고. 그녀의 오빠라는 호칭에 류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좋아했다. 아저씨나 아버지보다는 오빠가 훨씬 듣기 좋다며 그는 당장이라도 파티를 열자고 호들갑을 떨었다. 강태주 역시 짐짓 근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유대를 맺게 되었다. 계약이 체결되고 세 사람은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차가운 불빛들 아래서 생존을 걱정하던 자신이 이제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했다. 강태주와 류민석이 양옆에 서서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헐뜯는 경쟁자가 아니었다. 세 사람은 거대한 폭풍을 함께 견뎌낸 후 찾아온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서윤은 주머니 속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속삭였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대한민국 재계에는 전무후무한 트리니티 연합이 탄생했다. 미르그룹의 자본력과 천일그룹의 정보력, 그리고 로열그룹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합쳐지자 그 시너지는 폭발적이었다. 언론은 연일 이 세 사람의 행보를 대서특필했고 서윤은 최연소 여성 총수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이 아니었다. 주말마다 강태주의 저택이나 류민석의 별장에서 셋이 모여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할 때였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만큼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농담을 주고받는 평범한 남매처럼 지냈다. 어느 날 저녁, 류민석이 주최한 선상 파티에서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건배를 나누었다. 강태주는 서윤에게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건강을 챙기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류민석은 옆에서 좋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서윤은 두 사람의 성화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두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줄 든든한 방패라는 것을. 서윤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우리의 영원한 우정과 로열의 미래를 위하여. 두 사람도 잔을 부딪히며 화답했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서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소녀는 사실 가장 귀한 보석이었고 그 보석을 알아본 두 남자는 경쟁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서윤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물론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닥쳐오겠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양옆에는 언제나 강태주와 류민석이라는 천하무적의 지원군이 버티고 서 있을 테니까. 세 사람의 뒷모습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위대한 전설의 시작이었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밤 공기를 가슴 가득 채웠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 두 사람에게 손짓했다. 가자고, 새로운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태주와 류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다. 버려진 소녀의 대반전은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세상은 그녀를 여왕이라 불렀지만 그들에게 그녀는 영원히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일 뿐이었다.